잠재의식은 모든 지각을 통제한다. 우리가 뭔가 촉이 좋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 잠재의식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 잠재의식 차원에서 뭔가가 민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뭐까지 잡아내냐면 텔레파시까지도 잡아낸다 할 정도로 이 잠재의식은 의식적 차원에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까지 모든 걸 다 지각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정원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가서 이 꽃이 참 아름답다라고 의식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도 관여를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주변에 물이 흘러간다든지 옆에 다른 풀이 있다든지 또는 바람이라든지 새소리라든지 위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까지도 모든 걸 다 지각하고 있는 게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곳에 어떤 경험을 강하게 뇌에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그때 강하게 경험했던 거와 관계된 미세한 자극만 들어와도 그때의 그 경험이 통째로 재현되죠. 우리 잠재의식이 그렇게 방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 차원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고 전달까지 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많이 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내 안에 몸의 전체 어떤 활동이나 기능을 잠재의식 차원에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 이 잠재의식에 반복적인 그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와 관련된 내 몸의 에너지를 동원하는 거죠. 자, 내가 100m 달리기를 지금 해야 되는 출발선에 있다면 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고로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각성 상태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한 에너지들이 생산적인 에너지들이 많이 생산되고 또 저장되고 분배되고 또 그러한 그 에너지들이 주변 사람 환경에까지 전달까지 되는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잠재의식이 부정적인 에너지의 어떤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나를 좀 더 가라앉게 만들어 버리죠. 그때는 뭐냐면 이 에너지가 생산적으로 동원되지를 못해요. 그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한다. 실제 생산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과 관련된 에너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뿐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관련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아가지고 화가 나면 그 화를 분출하기 위한 에너지를 동원을 하고 내가 슬픔을 느낄 때도 슬픔에 관련된 에너지를 동원하고 우울, 불안, 또 공황장애 여기에 관련된 에너지도 동원을 시켜요. 근데 그것이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에너지를 동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가가 나오죠. 결국 그러한 반복적인 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의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가 우리의 에너지 어떤 생산, 저장, 분배, 전달에까지 관여한다. 잠재의식에서 본능을 유지하고 습관을 만들어낸다. 자,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떤 생각이나 말이 반복되면 그와 관련된 마음이 형성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럼 이 행동이 반복되면 버릇이 되고 그 버릇이 곧 습관이에요. 그럼 이 습관은 그 이전에 아주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이 있었던 거고 물론 반복적이 아닌 것도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강렬한 정서를 물고 온 경험 단 1회 만에 습관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저기서 잠재의식 습관을 만든다는 건 결국
반복 아니면 충격인데 그 습관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가 회로가 어떻게 된 상태죠? 굵게 만들어진 전용 신경회로가 만들어졌다. 이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물질을 계속 분비를 시키거든요. 그 물질 분비는 그 물질에 내가 중독되는 거예요. 왜 게임하는 친구들이 게임에서 쉽게 못 빠져나오는가? 그 물질, 게임할 때 분비됐던 쾌락 물질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표현할 때 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까요? 그 돈이 주는 위력이 대단한 우리에게 쾌감을 일으키거나 관련된 물질을 분비시키니까 이 돈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해진다라는 걸 우리는 학습해가지고 거기에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돈에 중독된 게 돈의 노예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본능을 유지하고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건 전용 신경회로를 위할 수도 있고 장기 기억 또 장기 기억이 됐으니까 이건 자동화된 패턴이다.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러한 본능들이 이 습관화된 것들이 드러난다. 습관을 몸에 붙이기 위해서는 뭐다? 반복이 중요하다. 이건 뭐 누차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에 통제당한다. 이 단어 문장이 핵심이 뭘까요? 바로 습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우리가 뭐 된다? 습관화되기 때문에 습관화된 것에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에 통제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습관이고 중독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전체 공부했던 이런 조각들이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전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아쉬워서 1,000만 원만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자,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행복하실까요? 다음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가 택도 없죠. 1억만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자, 1억이 가져졌습니다. 어떨까요? 다음, 1억까지는 부족해. 다른 사람은 뭐 몇백억 갖고도 있는데 난 100억은 돼야 될 것 같아. 점점 올라가서 끊임없이 많이 추구하도록 어디에서 잠재식 차원에서 이게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더 많이 추구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가져와서 잘 이해를 해보면 왜 공부하는 친구들은 계속 공부에 빠져들고 이 공부를 하면서 자극을 받아가 또 옆에 있는 또 학문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하는가. 이거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뇌의 회로를 새로운 조합 배를 만들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극을 받으면 뭐냐면 우리 뇌는 끊임없이 더 많이 추구하도록 잠재의식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 학문에 대한 부분을 계속 탐구해 가는 거예요. 학문만 그럴까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더 많이 추구하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거는 처음에 그냥 취미로 조금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 잘해. 잘하다 보니까 이제 내 능력을 인정받았어. 그래서 점점 취미로 한 게 이제는 내가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 운동이든 공부든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더 많이 추구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일을 10년 이상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도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또 다른 분야로 좀 가져와 보자고. 술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에는 맥주가 썩어서 입에 잘 되지도 못한 사람이 몇 번 묵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적응이 되다 보니까 술을 이렇게 입가심만 요리 조금 하던 게 이제 몇 잔으로 바뀌고 나중에 몇 병으로 바뀌고 나중에 더 독한 술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러한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술을 마실 수 있는 사건들을 계속 찾게 되고 그래서 사건이 없으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술 먹을 건수를 만들고 점점 더 많이 추구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도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약물도 처음에는 요것만 먹어도 그 약물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이걸로 이제 내가 그 쾌락 자극을 만족 못 하니까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모든 게 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이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더 많이 추구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성에 대한 그 유혹, 그게 내가 빠지면 처음에는 그 하나만 보이는데 계속 이제 이 안에 욕망이 올라와 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거기에 어떤 집착하고 강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 현실에서 그렇게 추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이버 매체를 통해서 그걸 대리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잠재의식에서는 뭔가 들어오면 계속 그걸 더 많이 추구하도록 세팅되어 있어.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창조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고 이걸 부정적으로 계속 더 많이 추구하도록 세팅된 걸 잘못 활용해버리면 우리 삶을 더 피폐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 1000억 개가 만들어내는 신규 회로의 조합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죠. 100조, 200조, 수백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특정 어떤 경험이 너무나 강렬한 정서를 일으키는 이 경험이 예를 들어 트라우마 경험이라고 합시다. 이건 전체성에 들어올 수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따로 분리되어 있다. 해리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따로 되어 있으면 뇌의 효율성이 떨어져 버린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알아차림이 부족해지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모든 심리적인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뇌의 전체성에 구멍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생겨난다. 그럼 우리 뇌는 어떨 때 가장 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 결국 전체성으로 작동될 때. 전체성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 될까요? 나로서 존재할 때. 나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도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떻게 사는 게 나로 존재하는 걸까? 우리는 자의식 과잉, 또 대인 기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자기 상실이에요. 모든 심리적인 그 어떤 현상들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 상실이죠. 그럼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기 회복 아닐까요? 자기 회복. 내가 나로 존재할 때 나는 외부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온전한 나, 진짜 나를 만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박사님 만나고서부터 하는 말이 저 원래 이래요. 저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을 계속 상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래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나 뭐나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나를 인정하는 거야. 너를 인정하는 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으라고 착각할 뿐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요. 뭐를 인정하고 있느냐면 가식적인 진짜 자기가 아닌 그 가짜 자기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남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자기, 내가 좀 더 멋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자기, 다 꾸며놓은 가짜의 자기를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더 자신이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더 아래쪽으로 숨어버리는 그걸 또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뇌가 가진 별명이 착각의 챔피언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나를 인정. 그럼 인정하는 건 뭐냐면 나를 만나야 나를 인정하지. 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나의 감각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뇌는 두개골 안에 숨어 있잖아. 숨어 있는 건 아니고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감적
자극과 정보에 의존해서 모든 걸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거든. 근데 내가 이 안에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접촉이 안 되고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모든 걸 처리한다라고 본다면 이 5가지 감각은 실제 경험이든 가짜 경험이든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를 착각의 챔피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감각적 자극 정보에 대해서는 뇌는 우리의 잠재의식은 100%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100% 사실로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하나의 단서죠. 실마리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호흡 훈련을 통해서 긴장, 이완, 긴장, 이완, 이 감각 훈련은 100% 진짜로 뇌에서 받아들이거든. 그럼 이때 내가 긴장되고 각성된 상태에서 풀어서 이완시키고 릴렉스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걸 계속 반복시키니까 이건 절대적 사실이에요. 믿음을 만들죠. 그러면 이 절대적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통제당하기 때문에 긴장 이완되는 상태에서 내 잠재의식에서 그 안에 있던 기존에 엉어리져 있던 기존에 얽혀있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풀려지고 녹아지고 하면서 내 안에 청소가 되고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감각훈련 그 자체가. 이때 왜 내가 그 상태로 가느냐면 긴장 이완하는 순간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면 나의 감각을 온전히 100%로 만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처음 설명을 들으면 사람들이 감이 좀 멀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본인이 해보면 이거 하는 것 자체에도 뭔가 편안함을 느끼거든. 그건 뭐냐면 이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내 자신과의 만남. 우리는 언제 가장 편한가? 언제 가장 편할까요? 그 어떤 외부적 간섭이나 자극 없이 나로서 그냥 내 혼자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 나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이죠. 우리는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한가? 온전히 나로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뭔가가 들어와 가지고 또는 어떤 객관적 사실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어떤 자의식이 계속 과잉된 상태에서 계속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를 만들 뿐이지 내 혼자 있어 가지고 온전히 나로 만날 때 불안한 사람은 없어요. 원래 나로서 있을 때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오염된 나예요. 진짜 나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호흡 훈련을 통해서 긴장 이완은 뭐 오염된 게 아니고 온전히 내 순수한 감각이거든. 그럼 이 순수한 감각에 긴장 이완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뇌가 저절로 안정이 되는 이유가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최대로 극도로 교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긴장을 시키면. 올라가서 축 떨어지니까 낙폭이 크잖아요. 이 낙폭이 큰 상태에서 우리 뇌를 한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 상태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내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한 익숙한 이 기저선이 높게 돼 있던 게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내려와서 안정된 상태로 기저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흡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자율신경계가 보다 더 안정이 되니까 기저선이 내려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기저선이 내려온 상태에서 내 감각을 나는 계속 뇌에다 반복해 넣고 있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나는 누구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존재하는 이게 어떤 상태를 만들었냐면 편안함, 안정감, 온전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마음이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만든다면 그게 내 진짜 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진짜 나가 될 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환경을 만나고 할 때조차도 나는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럼 나로서 존재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감각부터 내가 만나야 되겠네. 그래서 훈련을 멘탈 훈련 시키려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가요? 호흡 훈련이잖아요. 호흡 훈련을 계속 시키면 이건 의식적 차원하고 관계없이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회복의 단계죠. 나를 더 회복시키는. 그 단계에서 다음 이완 훈련을 이제 시키게 되면 호흡 훈련할 때 이미 내가 좀 더 안정감을 느꼈는데 이완은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자극 정보에 의해서 내가 계속 각성되고 기술성이 높아져 있는 이 상태를 계속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운시키서 편안함, 안정감, 이 자극 정보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뇌로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뇌가 잠재의식에 편안함과 관련된 회로를 이제 점점 물을 묻혀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날카롭게 되어 있던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갈아버리고 전부 다 세팅을 새로 해버린다. 그래서 이완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그 자체만으로 내 잠재의식은 보다 더 나다운 나, 편안한 나, 안정적인 나로 회복시키는 거죠. 이 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자율훈련 프로그램을 시킨다든지 또는 자기 확신 그걸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 통합된 하나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로 존재해야 되는데 나로 존재 못하는 그 트라우마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내 안에 구멍이 난 상태니까 전체성이 균열이 되거나 구멍이 난 상태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 세상 모형이라 그랬고 마음의 지도라 그랬고 틀이라 그랬고 또 IR이라 그랬고 또는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을 개인적,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상 모형과 틀이나 어떤 IR이나 내 관점이나 마음의 지도 이건 내 개인의 유성과 내 개인의 학습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서로 버무려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건 나만의 거예요. 나만의 거. 이걸 우리가 뭐냐면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또 주관적 개인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중심적이다. 모든 우리의 세상 모형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생략, 왜곡, 일반화된 자신의 세상 모형이기 때문에 그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IR을 가지고 그런 세상 모형을 가지고 또 그러한 세상 모형과 IR을 가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 뭐가 오느냐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되는데 이것이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 개인적인 것이라는 걸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도 결국은 내 세상 모형, 생략, 왜곡, 일반화된 것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있는 이게 옳은 것이고 넌 틀린 것이야. 그러니까 넌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문제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냐면 갈등이 생기고 서로 오해,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정작 괴로운 사람은 나거든.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존재다. 내가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인 만큼 상대도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인정을 해야 되죠. 그걸 인정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저 인간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 저 인간만 보면 뭔가 저 왜 저래 살아.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면 결국 내가 그렇게 보는 내 자신이 계속 뭐 받고 있나요?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좀 더 그게 심한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에요. 개인주의라는 개념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이기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중심 플러스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이익을 챙기고자 하면 이걸 우리 이기적이다 그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은 관계없이 내 중심으로 그냥 살아간다, 이건 우리가 개인주의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걸 우리가 현대사에서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기주의는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건 이기주의라는 거는 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조차도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 진짜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거야. 아, 저 사람의 아야리, 저 사람의 세상 모형이, 저 사람의 마음의 지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의 지도에 세상 모형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나와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부정어를 직접 처리하지 못한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긴장하지 마. 할 때 긴장이라는 그 단어에 찰나의 순간에 일단 긴장과 관련된 물질을 분비한 후에 하지 마가 귀에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긴장 반응을 한 후에 하지 마가 들어오니까 이걸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특정한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하는 사람, 특정한 어떤 뭔가 시각적 정보만 탁 들어와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사람, 이게 뭐냐면 그 찰나의 순간에 이미 우리 뇌와 몸은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이런 자극, 정보들에 노출되는 건 이미 내가 거기에 점점 중독돼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긴장하지 마라는 단어는 좋은 뜻이잖아요. 원래는 긍정적인 거거든요. 긴장 안 하면 내가 편안한 상태니까. 근데 우리 뇌가 어떤 학습과 경험을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언어로 부호화해서 저장해 놨거든. 그러면 그 저장된 이 기억에는 모두 감정이 다 묻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를 끄집어내는 순간 그걸 듣든 내가 입으로 말을 하든 거기에 자극을 받는 순간 이미 회로와 물질은 변화가 와버렸다. 그래서 그 뒤로 부정적인 부분을 갈아엎는 또 다른 부정이 와도 그걸 해석을 못한다. 원래 긴장이라는 게 부정이잖아요. 하지 마도 부정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는 편안함을 만드는 건데 우리 뇌 기억 시스템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긴장을 자극해버리면 이놈과 관련된 물질이 분비돼버리면 이 물질이 없어지는데 30분, 1시간 걸려야 된다. 그래서 패턴 깨기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정이 올라갈 때 초반에 패턴을 못 깨면 이미 물질이 분비되고 회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의지로 그 불을 끄기는 너무 힘든다. 그래서 초반에 깨야 된다. 왜? 우리 뇌는 부정적 그런 언어를 직접적으로 잠재의식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반에 깨야 된다. 자기 효능감 항상,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내가 어떤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 자기 효능감이 쌓여서 난 그걸 잘할 수 있으라고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그건 자신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은 특정 과제에 대해서 그걸 잘할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비슷하지만 약간 결이 차이 나는 건 자신감보다 하위 영역에 있는 게 자기 효능감이다. 그럼 자기 효능감을 쌓기 위해서는 뭐냐면 직접적 성공 경험을 계속 시켜줘야 되고 간접적 성공 경험을 시켜줘야 되고 언어적으로 계속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러한 생리적 상태를 긍정적 안정 상태를 계속 반복 경험하게 만들면 자기 효능감이 계속 축적돼요. 이게 축적돼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축적되면 그때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때 뭐가 올라가느냐면 자존감이라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높여야 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을 계속 충족시켜줘야 된다.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죠. 직접적 성공 경험, 간접적 성공 경험, 언어적인 어떤 칭찬, 격려, 피드백, 그 다음에 신체 생리적인 안정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 네 가지를 계속 반복해 줘 버리면 나는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거는 같이 쭉 연결돼 있어요. 고리를 물고. 그럼 자기 효능감과 반대되는 게 뭘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학습된 무기력. 이건 뭐냐면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했을 때 그건 안 되는구나 해서 나는 지레 이제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되는 나의 경계를 만들어버리고 그 경계 안에서 나는 편안하다. 요 안에서만 모든 활동을 하는 그 안에 경계 안에 요 지대를 뭐라고 한다? 안전지대라고 한다. 이 안전지대 사이즈가 좁혀지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실수나 실패 이러한 부정적 경험 또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내 경계를 자꾸 좁히고 안전지대가 아주 스몰로 돼버리는 거죠. 이걸 나를 학습된 무기력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어려운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극기심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 향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학습된 무기력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학습된 무기력 현상을 겪을 때 오는 게 주로 이제 자기 비하, 열등감 이런 것들이에요. 심신의 건강과 활력은 당연히 잠재의식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에서. 모든 우리 신체 장기의 기능을 잠재의식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거 반대되는 게 뭘까 그러면? 심신의 부조화예요. 심신의 부조화. 부조화라는 것은 서로 어긋나 있다 이 말이죠. 어긋나 있다. 마음은 이걸 하고 싶은데 몸에 에너지 동원이 안 돼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또 몸은 본능적으로 뭔가 올라오는데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는 상태. 내가 이걸 하면서도 에너지가 부조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몸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이미 마음과 마음 안에 내 심리적인 상태 자체도 이미 부조화가 일어나 있어요. 내 신체적인 협업이나 이러한 전체성에도 이미 부조화가 일어나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생기느냐면 결국은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아까 이야기한 또 좁혀진 경계를 만들고 또 좁혀진 경계 안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 이는 불신이라 그래요. 네. 회피라 그러고 또는 소외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우리의 잠재의식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불신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싫어하고 누군가를 따돌림시키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내 잠재의식이 안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사람들 관계를 확장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뭔가 서로 자원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성취하고 윤택한 삶을 만들어가는 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잠재의식에서 반대되는 그런 불신, 회피, 소외 이런 감정들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전혀 그걸 내 걸로 못 만들죠. 잠재의식이 사실은 모든 변화, 창조, 답은 거기에 있는 잠재의식에 있죠. 근데 이게 어떨 때 우리는 굳어버릴까요? 이 뇌가 유연해야 된다는 거, 유연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정적 경험이나 부정적 피드백이나 이런 걸 반복하거나 충격을 탁 받게 되면 뇌는 그쪽과 관련된 회로만 강하게 활성화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직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최고의 민감성을 발휘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이미 그 유연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유연성이 상실되니까 유연성이 상실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전체성이 결여돼 버리는 상태. 특정한 그 상태만 강하게 활성화된 상태. 그걸 우리는 경직이라고 합니다.